지금 이 순간에도 북극의 얼음 아래에서는 전 세계 강대국들의 치열한 눈치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날 밤 그린란드의 동토 깊은 곳에서 발견된 것이 무엇인지 확인된 순간 미국과 중국과 유럽의 지도자들은 일제히 숨을 멈췄습니다. 세계 최강 대국들이 앞다투어 손을 뻗었지만 단 한 나라도 그것을 제대로 개발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애타게 찾아 헤맨 해답은 지구 반대편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 있었습니다. 언론은 침묵했고 외교가들은 진실을 숨겼지만 그린란드의 비밀은 이미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북극의 심장 그린란드에서 벌어지고 있는 충격적인 진실,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대한민국을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대한민국 파이팅 한마디만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한 글자가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게 만듭니다. 그린란드라는 이름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그저 멀고 추운 얼음의 땅 정도로 생각하실 것입니다. 세계 지도에서 보면 북아메리카 대륙의 북동쪽, 캐나다와 아이슬란드 사이에 있는 거대한 섬입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세계에서 가장 큰 섬으로 한반도 전체 면적의 약 10배에 달하는 216만 제곱킬로미터의 광활한 땅덩어리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섬의 약 80%가 만년설과 빙하로 뒤덮여 있습니다. 인구는 고작 5만 6천 명 정도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해안가의 작은 마을들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덴마크 왕국의 자치령으로 외교와 국방은 덴마크가 담당하지만 내정은 상당 부분 자치정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린란드는 세계 정치와 경제의 중심에서 벗어난 변방 중의 변방이었습니다. 북극곰과 빙산, 오로라와 이누이트 원주민 정도가 연상되는 낭만적이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진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린란드가 갑자기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그린란드의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그 아래 숨겨져 있던 엄청난 자원이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린란드의 지하에는 현대 문명이 가장 갈망하는 자원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히토류, 우라늄, 아연, 납, 철광석, 구리, 금, 다이아몬드, 그리고 석유와 천연가스까지. 특히 히토류의 매장량은 전 세계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 만큼 막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히토류는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 풍력발전 터빈, 미사일 유도장치, 스텔스 전투기 등 첨단 기술 제품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광물입니다. 현재 전 세계 히토류 생산의 약 60% 이상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어서 히토류는 중국의 전략 무기로 불립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제한하면 전 세계 첨단 산업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란드의 중국 전체 매장량에 맞먹거나 그 이상의 히토류가 묻혀 있다면 이것은 세계 지정학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발언하여 세상을 놀라게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의 발언을 황당한 농담이나 돌출 행동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얼음덩어리 섬을 뭐하러 사느냐, 제정신인가, 이런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덴마크 총리는 터무니없는 발상이라며 일축했고 외교적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와 그의 참모들은 진지했습니다. 그들은 그린란드의 전략적 가치와 자원의 잠재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북극 항로의 요충지로서의 군사적 가치,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무엇보다 땅속에 묻혀있는 천문학적인 가치의 광물 자원. 트럼프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 그린란드에 대한 관심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린란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외교적, 경제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도 그린란드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북극에 대한 야심을 키워왔습니다. 스스로를 금북극 국가라고 칭하며 북극 이사회 옵서버 자격을 얻었고 북극 항로와 자원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그린란드의 광산 개발권을 따내려고 시도한 척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린란드의 광물 자원, 특히 히토류를 중국이 장악한다면 기존의 히토류 독점 체제가 더욱 공고해지고 서방 세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이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린란드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린란드는 행정적으로 덴마크 왕국에 속해 있고 덴마크는 유럽연합의 회원국입니다. 비록 그린란드 자체는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상태이지만 유럽 국가들로서는 코앞에 있는 이 전략적 요충지가 미국이나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특히 히토류 확보는 유럽에게도 절박한 문제입니다. 유럽연합은 탄소 중립과 디지털 전환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전기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설비, 반도체 등에 들어가는 히토류와 핵심 광물이 대량으로 필요합니다. 현재 유럽은 이런 광물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어서 공급망 다변화가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린란드의 자원을 개발하여 유럽의 공급원으로 삼을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은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과 유럽이 그린란드를 놓고 각축을 벌이고 있는데 문제는 그 자원을 실제로 개발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린란드의 자원은 대부분 영구동토층 아래 혹독한 기후 조건의 극지 환경에 묻혀 있습니다. 겨울에는 영하 40도 이하로 기온이 떨어지고 몇 달간 해가 뜨지 않는 극야 현상이 나타납니다. 기반 시설이 거의 없고 도로도 변변치 않으며 인력을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바다가 얼어붙는 기간에는 선박 운송도 불가능합니다. 이런 조건에서 대규모 광산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은 기존의 광업 기술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도전입니다. 세계 유수의 광산 기업들이 그린란드 진출을 검토했지만 많은 경우 기술적, 경제적 난관에 부딪혀 포기하거나 연기하곤 했습니다. 특히 히토류 개발은 더욱 까다롭습니다. 히토류는 채굴 자체도 어렵지만 채굴한 광석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히토류, 원소를 분리하고 정제하는 과정이 극도로 복잡합니다. 히토류는 17가지 원소를 통칭하는 말인데 이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서 서로 분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 단계의 화학 처리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많은 양의 화학 물질과 에너지가 소모되며 환경 오염의 위험도 있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매장량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 복잡한 정제 기술과 공정을 수십 년에 걸쳐 축적해왔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나 호주에도 히토류 광산이 있지만 채굴한 광석을 정제할 시설이 없어서 결국 중국으로 보내 가공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히토류 산업에서 중국의 진정한 강점은 광산이 아니라 가공 기술입니다. 이 상황에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이 그린란드의 자원 개발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은 북극과 거리가 멀고 대규모 광산 개발 경험도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가진 특별한 기술과 역량이 그린란드 자원 개발의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아니면 도저히 개발할 수 없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닌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한국의 독보적인 조선 기술입니다. 그린란드의 자원을 개발하려면 먼저 그 극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는 특수 선박과 해양 장비가 필요합니다. 얼음을 깨고 항해할 수 있는 쇠빙선, 극지 환경에서 운영되는 해양 플랜트, 자원을 운반할 특수화물선 등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극지형 고부가 가치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힙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분야에서 압도적인 세계 1위입니다. HD현대 정기선 회장이 이끄는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등 한국의 조선 픽3는 LNG 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해양 플랜트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 시장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특히 LNG 운반선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70%가 넘습니다. 쇠빙 LNG 운반선 분야에서는 사실상 한국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쇠빙 LNG 운반선은 북극 항로에서 얼음을 깨며 항해하면서 액화천 연가스를 운송하는 특수 선박입니다. 러시아의 야말 LNG 프로젝트를 위해 건조된 쇠빙 LNG 운반선들 대부분이 한국 조선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영하 50도의 극한 추위에서도 선체와 장비가 정상 작동해야 하고 두꺼운 얼음을 깨면서 전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선박을 설계하고 건조하는 기술은 오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한국 조선소들은 수십 년간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을 건조하면서 이 기술을 쌓아왔습니다. 중국 조선소들이 저가 선박 시장에서 물량 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이런 고부가 가치 극지 선박 분야에서는 한국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린란드의 자원을 바다로 운송하려면 한국이 만든 선박이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한국의 극지 연구 역량과 경험입니다. 한국은 북극과 남극 모두에서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치고 있는 극지 연구 강국입니다. 남극의 세종과학기지와 장보고과학기지, 북극의 다산과학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대 초에는 국내 기술로 건조한 대형 쇠빙 연구선 아라우노가 북극과 남극을 오가며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극지 연구는 기후변화, 빙하 연구, 해양 생태계 연구 등 순수 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극지 자원 탐사와 활용 연구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극지 환경에서 어떻게 작업하고 어떤 장비가 필요하며 어떤 안전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실질적인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린란드에서 자원을 개발하려면 이런 극지 운영 경험이 필수적인데 한국은 그 경험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한국의 세계 최고 수준 광물 정제 및 가공 기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히토류 개발에서 진짜 어려운 것은 채굴이 아니라 정제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분야에서 놀라운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대 2차 전지 양극재 및 음극재 생산국 중 하나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를 만들려면 리튬, 코발트, 니켈, 망간 같은 광물을 고순도로 정제하고 가공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배터리 소재 기업들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 LNF 같은 기업들은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히토류 정제에도 응용될 수 있습니다. 히토류도 배터리 소재와 마찬가지로 원광에서 고순도의 금속이나 화합물을 추출해내는 정밀, 화학 공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히토류 가공 기술 확보를 위해 오래전부터 투자해왔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그리고 여러 대학과 기업들이 히토류 분리, 정제 기술을 연구 개발해왔습니다. 아직 중국처럼 대규모 상업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기초 기술과 파일럿 플랜트 수준의 역량은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핵심 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국가 전략 과제로 삼고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의 히토류 광석이 채굴된다면 이것을 가공하여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소재로 만드는 것은 한국 기업들이 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에 맡기는 것은 서방 세계가 원하지 않고 미국이나 유럽은 아직 그 기술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한국의 독보적인 배터리 산업입니다. 그린란드 자원 개발이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 장치에 필요한 배터리 소재 확보입니다. 리튬, 코발트, 니켈, 흑연, 히토류 등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인데 이 중 상당수가 그린란드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물들의 최종 소비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배터리 제조사들입니다. 그리고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위상은 압도적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세 회사가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GM, 폭스바겐, BMW, 현대차, 기아 등 세계 유수의 자동차 회사들이 한국 기업들로부터 배터리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전기차의 가장 핵심 부품이자 가장 비싼 부품입니다. 배터리 없이는 전기차가 굴러가지 않습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원료 광물의 안정적인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현재는 호주, 칠레, 콩고, 인도네시아 등에서 광물을 수입하고 있지만 공급선을 다변화하고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그린란드의 광물은 이 맥락에서 매우 매력적입니다. 지정학적으로 안정적인 서방 세계의 영역 내에 있고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있으며 매장량도 풍부합니다.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그린란드 자원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최소한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 광물을 확보하려 할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린란드 자원 개발 프로젝트 입장에서도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가장 확실한 고객입니다. 채굴한 광물의 판로가 보장되어 있다면 투자 위험이 줄어들고 프로젝트의 경제성이 높아집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한국의 건설 및 엔지니어링 역량입니다. 그린란드에서 대규모 광산을 개발하려면 극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는 건설 기술이 필요합니다. 영구동토층 위에 시설물을 짓고 극한의 추위와 강풍을 견디는 구조물을 세우며 전력과 용수를 공급하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의 건설 기업들은 중동의 사막, 동남아의 열대 밀림, 북극의 동토지대 등 전 세계 온갖 극한 환경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등 한국의 대형 건설사들은 해외 플랜트와 인프라, 건설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중동에서 수많은 초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혹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하우를 축적했습니다. 이 경험과 역량은 그린란드의 극지 환경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추위와 더위는 다르지만 극한 환경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기본 원리는 비슷합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한국의 첨단 ICT 기술입니다. 현대의 광산 개발은 과거와 완전히 다릅니다. 무인 자율주행 트럭, 원격 제어 채굴 장비, 드론을 이용한 측량과 모니터링, 인공지능을 활용한 광맥 분석과 생산 최적화 등 첨단 기술이 총동원됩니다. 특히 사람이 일하기 어려운 극지 환경에서는 무인화와 자동화, 원격 운영 기술이 더욱 중요합니다.
사람 대신 로봇과 자율 장비가 일하고 통제실에서 원격으로 모든 것을 관리하는 스마트 마이닝이 필수적입니다. 한국은 이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LG전자와 삼성전자의 전자장비,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자율주행 기술, 네이버와 카카오의 인공지능 기술 등 한국의 ICT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끄는 한국전자 기업들이 개발한 센서, 통신 장비, 데이터 처리 시스템 등이 그린란드의 스마트 광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이유는 한국의 신뢰성과 중립적 위치입니다. 그린란드 자원 개발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린란드가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중국은 히토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린란드에 진출하려 합니다. 유럽은 양대 강국 사이에서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 합니다. 덴마크와 그린란드 자치정부로서는 자원 개발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고 싶지만 어느 한 강대국에 종속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매력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중국과도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정학적 야심 없이 순수하게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중견 국가입니다. 그린란드에 군사 기지를 세우거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그저 자원을 개발하여 수입하고 이를 가공하여 제품을 만들어 팔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한국의 성격이 그린란드와 덴마크에게는 오히려 안심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처럼 그린란드를 자기 영향권으로 끌어들이려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 협력을 하겠다는 것이니까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결합되어 그린란드 자원 개발에서 한국의 역할이 점점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구체적인 대형 프로젝트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린란드 자원 개발은 아직 초기 탐사와 타당성 조사 단계인 프로젝트들이 많습니다. 환경 문제와 원주민 권리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린란드 자치정부 내에서도 자원 개발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개발로 얻는 경제적 이익과 환경 파괴 위험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쟁점입니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빙하가 계속 녹고 있고 첨단 산업의 광물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며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려는 서방 세계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자원 개발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개발이 본격화될 때 한국의 기술과 역량은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트럼프는 그린란드 인수라는 충격적인 발상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거래의 관점에서 세상을 봅니다. 그린란드의 자원이 가치 있다면 그것을 미국이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덴마크로부터 그린란드를 사들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덴마크도 그린란드 자치정부도 그리고 국제사회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차선책은 그린란드 자원 개발에 미국 기업들이 참여하고 그 자원이 미국에 공급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기업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쇠빙선을 만들 조선 기술, 흑지 플랜트 건설 경험, 히토류 정제 기술 등이 미국 내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결국 동맹국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그 동맹국 중에서 가장 적합한 파트너가 한국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그린란드 자원 개발 참여를 지원하거나 최소한 묵인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입니다. 한국이 개발한 자원이 한국의 배터리와 전자산업에 공급되고 그 제품이 다시 미국에 팔린다면 공급망 전체가 중국에서 벗어나 동맹국 네트워크 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것은 트럼프가 추구하는 탈중국 공급망 구축과 일치합니다. 시진핑의 중국은 이 상황을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지배력은 첨단 기술 패권 경쟁에서 중요한 카드입니다. 그런데 그린란드에서 대규모 히토류 개발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서방 세계의 공급망에 통합된다면 중국의 영향력이 크게 약화될 것입니다. 중국은 그린란드 자원 개발에 참여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덴마크와 그린란드 자치정부 그리고 미국의 견제로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 중국 기업이 그린란드 공항 건설 사업에 참여하려 했을 때 미국의 압력으로 무산되었고 광산 개발권 획득 시도도 여러 차례 막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까지 그린란드 개발에 적극 나선다면 중국의 입지는 더욱 좁아집니다. 한국이 개발한 히토류가 세계 시장에 공급되면 중국의 히토류 무기화 전략이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시진핑으로서는 달갑지 않은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한국의 그린란드 진출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은 별로 없습니다. 외교적 압력을 가하거나 경제적 보복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을 더욱 서방 진영으로 밀어붙이는 결과만 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는 복잡한 심경일 것입니다. 일본도 히토류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0년 센카쿠 열도 분쟁 때 중국으로부터 히토류 수출 금지 조치를 당한 쓰라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히토류 공급원 다변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일본도 그린란드 자원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조선산업은 예전만 못합니다. 한때 세계 1위였던 일본 조선업은 한국과 중국에 밀려 쇠퇴했습니다. 극지용 특수 선박 건조 능력에서 한국에 뒤처집니다. 히토류 정제 기술이나 배터리 산업에서도 한국에 밀리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자원 개발에서 일본이 한국만큼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타카이치 총리로서는 한국이 또 한 번 앞서 나가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그린란드는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 아래 고립되어 있고 극지자원 개발에 참여할 능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북한에도 상당량의 히토류가 매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추정에 따르면 북한의 히토류 매장량이 세계 최대 규모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재와 고립, 기술 부족으로 전혀 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한반도에서 남한은 그린란드까지 진출하여 세계 자원 시장에서 핵심 플레이어가 되려 하고 북한은 자국에 있는 자원조차 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대비가 투 체제의 역량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린란드 자원 개발은 단순한 광업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21세기 첨단 산업의 패권을 좌우하는 전략 자원을 누가 확보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히토류 없이는 전기차를 만들 수 없고 풍력 발전기를 만들 수 없으며 스마트폰을 만들 수 없습니다. 히토류 없이는 미사일 유도 장치를 만들 수 없고 전투기를 만들 수 없습니다. 히토류를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 경제와 군사 모두에서 힘의 균형이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이 이 힘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린란드 자원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이 균형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개발의 핵심에 한국이 있다면 한국의 글로벌 영향력도 함께 커질 것입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이 기회를 인식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그린란드를 포함한 북극권 자원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와 민간 기업들도 그린란드 광산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가시적인 대형 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물밑에서 많은 논의와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핵심 광물 확보를 국가 전략 과제로 설정하고 해외 자원 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뿐만 아니라 호주, 칠레, 캐나다, 아프리카 등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 기업들이 광물 자원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지구의 가장 북쪽 끝, 얼음으로 뒤덮인 그린란드라는 머나먼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원 경쟁의 한가운데에 대한민국이 핵심 플레이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 배터리 기술, 광물 정제 기술, 건설 역량, ICT 기술 등이 결합되어 세계 어느 나라도 쉽게 대체할 수 없는 독보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유럽도 혼자서는 그린란드를 제대로 개발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상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연립권의 경제대국이 되더니 이제는 북극의 자원 개발까지 좌우하는 기술 강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대가 피땀 흘려 일군 이 나라가 지금 세계 무대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떠벌리거나 히토류 패권을 쥐겠다고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기술을 개발하고 역량을 쌓고 기회가 오면 잡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한국의 조선소들은 세계 최고의 선박을 만들어왔고 배터리 기업들은 전기차 시대를 선도해왔으며 건설사들은 세계 곳곳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린란드라는 새로운 기회 앞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먼저 위협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선택권을 쥐고 끝까지 침묵하며 자기 할 일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스스로 찾아와 협력을 요청하게 만듭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트럼프도 시진핑도 타카이치도 김정은도 그리고 그린란드의 자원을 탐내는 전 세계 모든 지도자들이 이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없이는 북극의 자원도 제대로 개발할 수 없다는 것을, 한국의 기술과 역량이 세계 자원 공급망의 핵심이 되었다는 것을, 이것이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내일의 대한민국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좋아요로 남겨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몰랐던 세계의 이면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